서울 근교 고즈넉한 한옥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장 회장은 최근 심장병 수술을 마치고 병상에서 요양 중이었다. 73세.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섭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는 변함없는 위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젠 유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느낀 그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장남 장우석, 둘째 장우진, 막내딸 장미정, 그리고 큰며느리 이선영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안채 거실에 모였다. 마당에는 단풍이 흩날렸고 얇은 유리문 너머로 차가운 가을 햇살이 비쳤다. 분위기는 냉랭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이도 드물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안 정리를 해두려 한다. 장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사 지분은 우석이에게 넘기고 이 집은 미정의 이름으로 돌린다. 그리고 남은 부동산과 예금은 우진이와 미정이 반반 나눠 가지도록 하겠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모든 자산을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결정은 그를 분노하게 했다. 더욱이 장 회장이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병간호를 해온 며느리 선영에게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을 건드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회사를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분만 넘기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분을 넘기는 거다. 우석이 너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선영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미정은 숨을 삼켰다. 가족 간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이 날은 단지 도화선에 불이 붙은 순간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선영이 그날 밤 몰래 장 회장의 서재에 들어가 금고 속 서류를 훔쳐보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한 장의 친필 메모는 그녀의 눈빛을 싸늘하게 바꿔놓았다. 그날 밤 장 회장이 잠든 틈을 타 선영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었다. 문 안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이 풍겼고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로 가득한 공간은 과거의 시간에 멈춰있는 듯했다. 그녀는 정확히 금고가 있는 책장 뒤편으로 향했다. 남편 우석도 몰랐던 비밀번호는 장 회장이 예전에 무심코 흘린 날짜였다. 선영과 시아버지가 처음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날. 딸깍.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와 얇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은 오래된 가죽 커버에 감싸였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송을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중간쯤 한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안은 결국 피보다 욕망이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선영은 믿을 만하다. 만약 내 뜻이 왜곡된다면 이 수첩을 공개하라.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다. 장 회장이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보다도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싸움을 예고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영은 봉투까지 열어보았다. 안에는 장 회장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문서, 그리고 재산 배분 재고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정에게 주기로 한 한옥은 원래 선영 앞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우진에게 갈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타인 명의로 넘겨진 상태였다. 장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고 금고에 조심히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이제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침묵하며 지켜보기만 했던 며느리 이선영은 그날 밤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던 선영은 장 회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혹시 유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장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예리하게 반짝였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침묵.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가만히 모아 식탁 위에서 맞잡았다. 그 침묵 속에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이 집안의 중심을 오래도록 지켜본 여인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 저도 그냥 이 집의 식구입니다. 우석 씨가 회사에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또 아버님께서 어떤 고뇌로 이 결정을 내리셨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미정이한테 이 집을 넘긴다는 건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 회장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선영가, 넌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이 집안에서 정당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나.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선영은 그 순간 장 회장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단순한 유산 분배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 밤 그녀가 본 수첩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피보다 욕망이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오후 큰아들 우석은 동생 우진과의 대면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정말 아버지한테 뭔가 불어넣은 거냐? 우진은 조용히 웃었다. 형? 아직도 아버지가 형만 생각한다고 믿는 거야. 나도 내 목 찾고 싶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제니도 이 집의 그림자였잖아. 지금 와서 대접받고 싶다고? 그림자는 빛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야. 형, 이젠 내 쪽에 빛이 있는 것뿐이지.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서운 냉정한 침묵으로 갈무리 되었다. 한편 장미정은 병원에서 일하던 중 한 통의 익명 전화를 받는다. 당신 이름으로 등기된 한옥 원래는 다른 사람이 받을 뻔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은 미정의 평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옥의 마당에는 3명의 형제가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지 못한 채 깊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이제 유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건 권력이고 과거이고 그리고 가족 간의 오래된 감정의 뿌리. 새벽 2시 한옥의 복도에 가만히 불빛이 흘렀다. 그 불빛의 주인은 장미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서재 문 앞에 섰다. 손에는 장 회장이 평소 사용하던 수첩의 복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낮에 받은 익명의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오빠들과는 달리 그녀는 아버지에게 늘 순종적인 딸이었고 그 순종의 대가가 한옥기라고 믿었다. 그러나 만약 그 믿음이 깨진다면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다만 문 앞에 수첩을 올려두고 그 위에 짧은 쪽지를 얹었다. 아버지, 정말로 이게 제 몫입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 장 회장은 그 쪽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선영이 금고를 열었던 밤도, 우진이 변호사를 따로 만난 사실도, 그리고 미정의 불안한 눈빛까지도 그는 가족이 자신의 유산 앞에서 얼마나 서로를 시험하고 무너지고 욕망에 휩쓸리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 회장은 다시 한번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엔 새로운 유언장이 있다. 하지만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내가 원하는 건 분열이 아니다. 누가 가장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집안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야. 우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고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선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다. 아버님, 그럼 우리 모두가 아버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심을 이야기해 주세요. 숨기지 말고요. 장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이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희망 같은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둔 한 이름을 떠올렸다.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균열은 유산 때문이 아니라 10여 년 전 아무도 몰래 보내버린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그 아이의 이름은 장서윤. 그 누구도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 그의 넷째 자식 서윤이. 선영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녀만이 그 이름을 기억한 게 아니었다. 미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우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우석만이 여전히 모른 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장 회장을 바라봤다. 그래? 서윤이, 내 넷째.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멀리 보내버렸던 아이야. 장 회장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다. 그 강직하고 위험 있던 남자가 이제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폐 성향이 있었지. 아무도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그의 고백은 마치 칼처럼 거실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다. 그럼 지금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까? 선영의 질문에 장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이름도 얼굴도 바뀐 채. 하지만 나는 알아봤다. 피는 속일 수 없더구나.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우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면 이 모든 유산 분배도 무효 아닙니까? 그 아이가 돌아왔다면 모든 걸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요. 맞다.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쓰고 있었던 거다. 선영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서 수첩 속 마지막 문장이 진짜 상속인은 돌아올 것이다 였군요. 그 말에 장 회장은 묘하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나와 가족이 되길 원했을 뿐이야. 우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버리신 거였군요. 그 한마디에 장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 오래된 가족 사진 첩을 꺼냈다. 몇 장 넘기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그 안에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큰 눈망울, 조용한 표정, 그리고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선영이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다. 언니, 당신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군요. 마당에는 낙엽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대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그 눈빛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혹시 장 회장님 댁 맞습? 초가을 아침 한옥 대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조용히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이름은 서윤이 아니었다. 지금은 강도연, 37세. 그러나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출생 당시의 점 하나, 그리고 오래전 가족 사진 속의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꿈에서 반복되던 풍경들이 이 집과 너무 닮았습니다. 장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이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우석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이게 다 뭐야?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남자가 단지 점 하나로 우리 형제라는 걸 믿으란 말입니까? 우진도 거들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유산까지 다 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해졌고 장 회장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이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다. 이 집이다. 모두가 놀랐다.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고 선영은 그 말을 예감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떨궜다. 이 집은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함께 살아온 공간이었고 네가 태어난 자리다. 그러니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다. 우석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자식들에겐 뭐가 남죠? 장 회장은 눈을 들었다. 너희에겐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그걸 스스로의 몫으로 채워왔다. 하지만 서윤이는 그 무엇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건 보상이다. 정의가 아니라 후회의 결과다. 거실의 공기가 뻑뻑하게 굳어졌다. 그 말은 결코 감정만으로 납득될 수 없었다. 그날 밤 선영은 조용히 서윤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도연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어릴 때 본 적 있어.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늘 혼자 있던 너에게 몰래 떡을 주곤 했어. 서윤은 찻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기억나요? 항상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나한텐 어른 중 유일하게 따뜻했던 손이었죠. 그 순간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확신했다. 이 싸움의 끝은 유산이 아니라 누가 이 집안의 마음을 다시 묶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며칠 후 장 회장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증인과 변호사를 불렀다. 모든 가족이 다시 모인 자리. 햇살은 맑았지만 한옥 마당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증인이 도착하고 책상 위엔 최종 유언장이 놓였다. 그 문서는 말 그대로 장 회장의 유서였고 동시에 가족을 향한 마지막 시험장이었다. 장 회장은 의자에 앉아 한 사람씩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 한다. 내가 가진 재산 중 이 집은 서윤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산은 잠깐만요. 그 순간 선영이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선영은 침착하게 일어나 마루 위로 걸어 나왔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온 작은 USB를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이 언엔 몇 년 전 아버님께서 몰래 작성해 두신 또 다른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지금의 유언장과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석이 즉각 반응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당신이 뭔데 그걸 가지고 있어? 선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 집의 며느리로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분이 어떤 불안을 품고 계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불안의 기록이에요. 장 회장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에리, 그걸 꺼낼 줄 알았다. 그걸 꺼낸다는 건 네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는 의미겠지. 선영은 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 집안의 균형을 지키고 싶습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말이 끝나자 공증이는 장 회장을 바라봤다. 그는 오래도록 침묵한 뒤 말했다. 좋다. 그 영상 다 함께 보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장 회장은 병상에 누워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는 아마 가족들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만은 확실히 느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우석은 강하지만 그 강함은 고립을 부른다. 우진은 유하고 미정은 순종적이지만 결국 이 집을 지킬 사람은 선영일지도 모르겠다. 서윤이 돌아온다면 그는 이 집의 숨겨진 축이다. 그를 중심으로 이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내 선택은 변할지도 모른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바람 소리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뜻밖에도 막내딸 미정의 목소리였다. 우린 너무 오래 외면했어. 서로를, 책임을, 이젠 그만해요. 이 집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그 말에 장 회장의 눈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며칠 후 한옥 마당에선 조용한 모임이 열렸다. 장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와 따뜻한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을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실려 천천히 떨어졌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장우석은 말없이 국을 푸고 있었고 우진은 수저를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정은 어색하게 서윤에게 반찬을 건네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받았다. 그리고 선영, 그녀는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 회장은 식탁 끝자락에 앉아 감격에 찬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모인 게 몇 년 만이더냐. 싸우고 원망하고 잊고 살았지만 결국 피란 건 다르구나. 그는 이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유언장을 남기지 않겠다. 내가 가진 건 이 집이고 이 순간이다.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지킬지는 너희 손에 달렸다. 그 말에 우석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인정합니다. 내가 너무 내 몫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가겠습니다. 우진도 맞장 붙였다. 나도, 형, 미정이, 선영이, 그리고 서윤이.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상처와 용서, 그리고 소망이 섞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지길 바랐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얼굴엔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밤 장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당 가득 달빛이 스며들었고 찬 이슬이 기와에 맺혔다. 선영은 한복 치마자락을 조용히 펄럭이며 마당을 쓸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무너지지 않게, 잊히지 않게, 다시 지켜내겠다는 다짐. 한옥의 지붕 위로 붉은 단풍이 떨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끝났지만 가족의 시간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더 이상 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